오늘의 인물 탐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장자입니다. 누군가 자유에 대해 알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다면 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장자는 자유와 해탈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내가 장자더라. 그런데 지금 내가 장자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호접지몽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기원전 369년경 송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본명은 장주였습니다. 공자보다 200년 정도 후에 태어났지만 둘의 철학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자는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지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을 뿐이다. 장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장자는 가난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을 즐겼습니다. 부자가 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고통이 따른다. 그럼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않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걱정했어요. 장주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관직이라도 하나 구해서 생계를 해결해야지. 관직, 그건 내 성격이 안 맞아. 그럼 장사라도 해보지. 돈 버는 일은 복잡해서 싫어. 친구는 답답했지만 장자는 태연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늘이 주신 대로 살면 돼. 장자의 철학은 무위자연이었어요.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장자는 단순한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어요. 깊이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큰 지혜는 여유롭고 작은 지혜는 째째하다. 큰 말은 관대하고 작은 말은 시끄럽다. 장자의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2300년 전 중국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자는 송나라 몽현, 현재의 하남성 상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부모는 아들의 자유로운 성격을 이해해 주었어요. 주야, 다른 아이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의 권유의 장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버지,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날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린 나이에도 장자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는 문제아였습니다. 장주야, 논어를 외워봐. 선생님, 왜 외워야 하는데요? 선현의 가르침이니까. 하지만 선현들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말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저도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외우기만 했는데 장자는 항상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이 아이는 너무 버릇이 없다. 하지만 장자의 부모는 아들을 이해했어요. 우리 아들은 남다른 면이 있어. 억지로 틀에 맞추려 하지 말자. 15세 때 장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다. 내가 찾던 사상이 바로 이것이야.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이 장자의 성격과 딱 맞았던 것이죠. 돈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낳으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도우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 장자는 노자의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20세가 되자 부모는 장자의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주야, 이제 장가를 가야지. 결혼요? 그건 왜요? 어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하지만 새들은 결혼식을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부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철학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걱정이 됐거든요. 결국 장자는 부모의 뜻을 따라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돈을 좀 벌어와요. 아내의 잔소리에 장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도 남들처럼 살아야죠. 남들처럼 살면 남이 되는 거야.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아내는 답답했지만 장자의 순진함에 정이 들어서 함께 살았어요. 장자는 때때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농사를 지어보기도 했어요. 장주야, 김 매기를 해야지. 김이 왜 나쁜 건가요? 벼와 함께 자라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시기니까 농사가 잘 될 리 없었어요. 장사를 해보기도 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손님, 이 물건 어때요? 얼마예요? 글쎄요.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는 얼마인데요? 손님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만큼요. 이런 장사꾼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장사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전혀 낙담하지 않았어요. 실패라니, 내가 언제 성공하려고 했나. 그냥 경험해 본 것뿐이야. 장자는 자신의 철학을 어려운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곤과 붕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그 크기가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의 등 넓이도 몇 천 리인지 모를 정도이고 힘껏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을 덮는 구름 같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뭘 말하려는 건가요? 작은 새들은 붕을 보고 말한다. 쟤는 어디로 가려는 거야? 우리는 날아올라 봐야 몇 길 정도인데 나무들 사이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붕은 9만 리 높이로 올라가서 9만 리를 날아간다. 작은 새가 어떻게 붕의 뜻을 알겠는가? 장자가 말하려는 것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꿈의 크기도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다음은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수와 제자가 길을 가다가 거대한 나무를 보았어요.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저 나무는 왜 베지 않았을까요? 목수가 답했어요. 저 나무는 쓸모없어. 배를 만들자니 물에 가라앉고, 관을 만들자니 썩기 쉽고, 그릇을 만들자니 부서지기 쉬워. 그날 밤 목수는 꿈을 꾸었어요. 그 나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쓸모 있는 나무만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쓸모 있는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서 죽었지 않느냐? 나는 쓸모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쓸모 없음의 쓸모를 말하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만 알지, 쓸모 없는 것의 쓸모는 모른다. 다음은 지혜로운 바보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어요. 왕은 그에게 어려운 일들을 모두 맡겼습니다. 너만 있으면 나라가 안심이다. 하지만 그 신하는 점점 지쳐갔어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날 그는 바보인 척하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가 모르는 일이 있나? 요즘 머리가 나빠져서. 왕은 실망해서 그 신하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신하는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척하느라 고생했는데 바보가 되니까 편하네. 장자는 이 이야기로 현명함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려 했어요. 호전몽 이야기는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녔다. 정말 즐거웠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내가 장자더라.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해. 지금 내가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뭔가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한가? 어쩌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꿈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어요. 장자의 철학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장자를 찾아왔는데
장자가 아내의 무덤 앞에서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장주야, 내가 미쳤나?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왜 못 부르나? 슬퍼해야 할 때 아닌가? 장자가 설명했어요. 내 아내는 원래 기의 상태로 있었다. 그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변해서 다시 기로 돌아간 것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것과 같은 자연의 순환이지. 그런데 왜 슬퍼해야 하나?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함께 산 정은 있잖아. 정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어. 몸이 없어졌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또 다른 날, 장자가 길을 가다가 해골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꿈에 그 해골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죽은 후가 더 편해요. 왜요? 살아있을 때는 온갖 걱정과 욕심으로 괴로웠는데 죽고 나니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다시 살고 싶지 않나요? 천만에요.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왜 바꾸려고 하겠어요? 장자는 이 꿈 이야기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 했어요. 장자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는 담담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스승님, 성대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장례야? 나를 들판에 그냥 두어라. 그럼 새와 짐승들이 뜯어먹지 않겠어요. 땅 위에서 새와 짐승이 먹든 땅 아래서 개미가 먹든 무슨 차이가 있나. 다만 새와 짐승의 것을 빼앗아서 개미에게 주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겠나. 제자들은 스승의 유머에 웃으면서도 슬펐어요. 스승님은 정말 끝까지 자유로우시네요. 자유롭다고? 나는 그냥 자연스러울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장자를 현실 도피주의자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무위자연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무위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장자가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요리사가 소를 잡을 때를 보렴. 좋은 요리사는 칼로 뼈를 자르지 않아. 뼈와 뼈 사이의 자연스러운 틈을 따라서 칼을 움직이지. 그러면 칼이 상하지도 않고 힘도 덜 들고 결과도 더 좋아. 이게 바로 무위야.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사물의 본성을 따르는 것 말이야. 또 다른 예로 물을 들었어요. 물을 보렴.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해. 바위도 뚫고 산도 깎아내리잖아.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고 바다로 간다. 사람도 물처럼 살면 돼.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자기 길은 가는 거야. 장자는 실제로도 이런 철학을 실천했어요. 어느 날 초나라 왕이 장자를 재상으로 부르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장자 선생님, 왕께서 선생님을 재상으로 모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뛸 듯이 기뻤을 텐데 장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거북이 이야기를 들어봤나? 무슨 거북이요? 옛날에 신령한 거북이 있었는데 죽어서 그 등껍질이 왕궁의 보물이 되었다더군. 그래서요. 그 거북이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왕궁의 보물이 되어 존경받는 게 좋다 할까? 아니면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고 살아있는 게 좋다 할까? 그야. 살아있는 게 좋다고 하겠죠. 그래, 나도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고 살고 싶어. 그러니 돌아가서 왕께 사양한다고 전해줘. 사신은 어이가 없었지만 장자의 뜻이 확고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재상이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일 말인가. 그래도 백성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다면 그들을 간섭하지 않는 게 최고야. 장자의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어요. 장자 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주의였어요. 절대적인 선악이나 아름다움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씨와 모모 이야기입니다. 서씨는 중국 최고의 미녀라고 불렸다. 하지만 물고기는 서씨를 보고 물속 깊이 숨었고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갔으며 사슴은 뛰어서 도망갔다. 그럼 서씨가 정말 아름다운 건가, 추한 건가?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 물고기나 새나 사슴이 볼 때는 무서운 괴물이야. 아름다움이란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두 번째가 옳고 그름의 상대성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을까? 육아에서는 예법을 지키는 게 옳다고 하고, 묵가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옳다고 한다. 법가에서는 법을 따르는 게 옳다고 하지. 그럼 누가 진짜 옳은 거야? 모두 자기 관점에서는 옳은 거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장자는 매우 관용적이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같은데요. 왜 나쁘다고 생각하나?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많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를 다 알기나 하나.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물론 잘못된 행동은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 불쌍하게 생각하면 돼. 장자는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적이었어요. 장자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게으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 뿐이야. 그들도 그들 방식대로 사는 거고. 세 번째가 만물의 평등입니다. 장자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봤어요.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가?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우월할 뿐이야. 개미에게 물어보면 개미가 가장 위대하다고 할 거고, 나무에게 물어보면 나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할 거야. 모든 존재는 각자의 존재 방식이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은 현재의 환경 철학이나 생태 철학과도 통하는 면이 있어요. 사람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해. 장자가 세상을 떠난 지 2300년이 지났지만 장자의 철학은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지혜. 평생 쌓아온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의 중요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진정한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어요. 큰 지혜는 여유롭고 작은 지혜는 째째하다.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이란 꿈과 같은 것,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장자의 여유로운 철학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밤 나비 꿈을 꾼 자유로운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공자의 엄격한 도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롭고 관용적인 철학을 만나보셨어요. 여러분도 장자처럼 때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지혜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